질문들을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그 발언들을 좀 모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오늘 행사를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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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짧게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개헌이 되려면 어쨌든 국회가 움직여야 되고 결국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 의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굉장히 요원한 상황에서 그럼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0.1%의 시민들만 관심 있는 이 상황에서 개헌의 중요성과 그 내용에 있어서 바꿔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볼 때 시민들이 움직이게 하려면 시민운동까지도 가기도 어려우니까 시민들이 움직이게 하려면은 개헌의 어떤 이슈가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만 뽑는다면은 시민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일지 하나만 운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일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약간 개헌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년 지방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네. 정치적인 질문이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하시면 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아까 얼핏 스위스인가 정당하고 비례대표를 이렇게 인원을 써서 뭐 같이 투표한다고 뭐 그런 제도가 있다고. 네. 사실 제가 평생 서울에서 살았는데도 그 지방 선거 때는 저희 잘 모르시죠, 그죠? 구의원이나 네. 시의원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맞아요. 그 명단에 나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당 보고 찍는 거 그럼 정당원에 나온 사람 중에 주사위 굴려서 찍나요? 어떻게 하나요? 예. 네. 중요한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다 답이 있습니다. 네. 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강의 내용 대부분이 제 상식과 거의 일치한 것 같아서 반가운데 궁금한 거는 평소에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무력감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네. 예. 정치적 질문부터 여러 기술적인 것부터 운동가에서 오늘까지 질문이 폭넓게 나오고 있네요. 네.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기초 지방정부의 규모를 그렇게 바꾸는 거는 저도 굉장히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경우에 단계를 이를테면 지금의 기초 지방정부를 폐지하고 광역과 작은 단위의 기초 이렇게 두 단계로 가는 건지 그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질문들 다 모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또 질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읍면자치 운동에 동의하는 차원에서 제 주변 동료들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읍면동장을 직선적으로 뽑혔을 때 그러면 그 읍면동의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도 같이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혹시 그러면은 아까 질문하신 거랑 좀 연계된 것 같은데 뭔가 단계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의회도 좀 고민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다음 순서를 한 번 더 열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왔고요. 그 내년에 지방선거 이렇게 제기하려고 보니까 안양시 조례를 특히 기후위기에 관련해가지고 공부 모임을 먼저 만드는 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말씀 중에서 국민 발의가 표현이 뭐였죠? 국민 발안, 국민 발안, 국민 발안이 조례에서 가능한 조례는 주민 발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저희 안양에서 조례를 손대야 될 그러니까 국민 발의가 필요한 부분이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옥상을 공공 건물이나 아파트의 옥상을 태양열을 이렇게 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려면 그 패널을 그 소유가 맨 위층 그 아파트의 경우 그 입주민이 소유권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고쳐야지만 그리고 그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약을 그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그런 공약을 할 때 힘을 갖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연동이 된다면은 그런 주민 발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그 필요는 조례를 뜯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잖아요, 주민들이.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네, 일단 오늘 공식 예, 답변은 예, 여기서 예.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기억을 잘 해가지고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어떻게 이거를 좀 어떻게 뭐 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어디서 생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윤어게인에 대응해서 윤을 영원히 아웃시키는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헌법의 내란죄는 헌법의 사면권 행사 대상에서 아예 빼고 또 내란 재발 방지로 해서 그런 계엄 해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손보는 것은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이후에 제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에 대해서 못하고 확실하게 처벌하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은 정치 이슈도 될 수 있고 충분히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윤 어게인이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그냥 못을 박는 게 저는 좀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좀 정리하는 데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헌법 개정이나 이런 제도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저는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저는 2018년 지방선거를 다시 돌려보시면 그 생각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2018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든요. 물론 그 헌법 개정안도 한계가 많았지만 그래도 뭘 좀 고치자는 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반응은 다 안 하고 그래서 결국 투표 불성립으로 그냥 국회에서 투표도 못하고 끝났는데 저는 그게 2018년 6월에 그 한나라당이 이름 하도 바뀌어가지고 하여튼 한나라당이 대피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새누리당. 새누리당이었나요? 예. 어쨌든 그때 부산, 울산, 경남까지도 다 민주당이 다 이겼잖아요. 2018년 6월 달에. 한 번도 민주당이 이기지 못했던 울산 같은 데들도 다 시장하고 시의회를 다 민주당이 다 다수당까지 다 했는데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헌법 개정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그런 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또 소수정당들도 마찬가지로 소수정당들이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 이런 헌법 개정이나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그럼 이걸 이슈화시키고 어떻게 선거에 활용하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게 현실 정치하고 굉장히 무관한 이슈는 아니라는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투표와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투표 방식은 개방명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당과 후보를 다 고르는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명부 하나라도 후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당은 지지하는데 후보는 잘 모르겠다. 특히 지방의회로 가면은 그러면 이제 당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당을 표시하면 그 당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자동으로 표를 가져가는 걸로 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기초지방의회 선거에도 후보자를 알고 찍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모르기 때문에 후보가 누군지를 그러면 결국 당 보고 찍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그 당이 명단을 내는데 어쨌든 순서는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걸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일종의 계산의 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표할 때도 뭐 그렇게 어떤 사람은 후보는 모르겠다고 하면 정당만 찍는 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읍면자치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신 게 이제 아까 읍면장을 직선으로 뽑게 된다. 직선으로 지금 뽑자는 건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있는 거는 직선제는 아니고 주민선택제라는 게 약간 애매한데 어쨌든 왜 혁신학교 옛날에 혁신학교 할 때 교장 공모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장을 그냥 평교사들도 지원해가지고 교장으로 발표해가지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막 심사하고 해가지고 이제 평교사도 교장으로 보직을 받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정부가 하려고 하는 주민선택제라는 건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좀 공모제죠. 읍면장을 공모해가지고 주민들이 심사 과정에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람을 읍면장으로 하고 임기도 좀 보장해주고 예산도 좀 확보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좀 소신있게 하도록 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가 필요할 수 있죠. 의회는 지금의 주민자치회를 좀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민자치회를 좀 더 대표성, 민주성을 강화해가지고 투명성 이런 걸 강화해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일종의 준의회 같은 역할을 하고 그렇게 공모형으로 된 공모제를 통해서 된 읍면장의 역할을 하면 일종 과도기적으로는 일단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지금 현실에서 큰 충격을 주지 않고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군 같은 건 없어지는 거냐? 독일은 군도 있고 게마인데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읍면 농촌 지역 읍면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인데 그 위에 크라이스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군이 있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그 체제를 가는 게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요. 세 단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중앙 정부가 있고 광역이 있고 군은 있는데 군의 지금 권한은 상당 부분은 이제 읍면으로 많이 권한과 예산이 배분돼 가지고 그래서 읍면이 그 읍면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읍면 단위에서 하고 군은 약간 조정하는 역할. 지금 독일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독일에도 크라이스라고 우리로 치면 군 정도가 있는데 당장에 군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현실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그런 쪽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벽한 읍면 단위의 자치라기보다는 약간 준자치, 뭐 근린자치 이 정도라도 좀 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시면 11월 28, 29일 날 저희가 또 전국 읍면대회라는 거 합니다. 이제 지금 그 내년 지방선거에 제안할 좀 현실적인 정책들, 읍면 단위 현실적인 정책들을 좀 제안하게 해가지고 11월 28, 29일에 조치원에 있는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네. 그 읍면대회라고 전국의 읍면에 활동하는 분들 모여가지고 좀 그런 정책 제안할 내용도 토론하고 전략 짜는 자리가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도 참여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조례 말씀하셨는데 조례 주민발안제도는 지금 꽤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양시 같으면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찾아봐야 되는데 안양시 조례 그것도 정해져 있어요. 몇 명에서 서명이 필요한지. 근데 대체로 안양의 인구가 많으니까 한 10,000명 정도는 아마 필요할 수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서명을 하면은 지금도 조례를 안건으로 낼 수 있고 없는 조례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있는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뭐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10,000명의 서명도 지금 온라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그 정부가 온라인 사이트도 만들어놔서 서명 사이트를 통해서 서명할 수 있고 카톡으로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꼭 10,000명을 못 받아도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 갖기에 만드는 계기고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계기이기 때문에 주민발안제도는 저는 많이 활용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그래서 주민발안제도는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 계기로 지금도 꽤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쭉 제가 이제 마지막 남은 질문은 이제 그 무력감인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어려운 문제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이제 기후제 이야기를 제가 정리한 건데. 왜냐면 이게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안 와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비는 와야 됩니다. 비는 와야 되는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비가 오는 걸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제도 개혁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많은 어려운 숙제들이 제가 뭐 말씀드린 읍면자치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단 다 이 중요성을 그냥 살아가는 게 워낙 바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이 워낙 바쁘고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이런 게 이슈가 되기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무력감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농민의 입장에서 비를 포기한다는 건 농사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0.1% 여기 계신 분 다 0.1% 치고 0.1% 시민들 입장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제도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은 변화는 가라는 이야기군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해지는 건 기후제 지낸다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은 편한 면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고 지난한 과제지만 그렇지만 뭐 농사 짓는 사람이 가뭄 들면은 비 오기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언젠가는 이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저는 요즘 독립운동하는 영화도 보면서 막 울 때도 있는데요.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1910년에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1945년까지 35년이 지나면 한 세대 이상이 지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 또 사실은 뭐 민주국가, 민주공화국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생각에도 빠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제 치하에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런데 어쨌든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게 제도개혁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과제지만 좀 기우제진의 심정으로 해야 되고, 여기 계신 0.1% 시민들도 너무 무력감 느끼지 마시고 예, 될 때까지 한다. 예, 언제 될지 모르지만 예, 독립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 했듯이 될 때까지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